저는 그 법무법인 다산에서 있고 지금 민변 사법농단 TF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조주윤 변호사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월경이었죠.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 문건이 공개되면서 실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했다고 하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19대 국회, 정기국회 거의 마지막 시기에 상고법원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모든 카드를 꺼내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BH를, 그러니까 청와대를 압박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재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건들이 인용된 칸 안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5개까지 종류별로 다 있고요. 이 사건들이 지금 대부분 피해 사건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인용된 자료의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은 그거였죠.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거예요. 법원이 이때까지 법원이 그렇게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런데 상고법원 추진이 청와대 비협조로 좌절될 경우 이러한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 이번에 가서 그런 내용이, 이건 말로 해도 되게 얼굴이 뜨겁게 되는 내용일 텐데 이거 문서로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그 당시 민정수석인 우병우였죠.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별첨 자료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이쪽에 보면 그 별첨 자료 3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거의 그대로 사건 번호 중심으로 쓴 건데요. 가장 큰 게 과거사 정립 사건, 방금 발제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건하고 긴급조치 사건, 약칭해서 긴조 사건, 이게 이제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에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교조 쌍용차 밀양 성조탑 사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있는 거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고 해서 통상임금 사건하고 휴일 근로수당 중복 할증 사건, 키코 사건, KTX 사건 등이 다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4대 부분 개혁적 노동 부분 관련해서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이 있고요. 4쪽에는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발레오 전장지의 사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4대 부분 개혁 중 교육 부분 관련해서 정규조 시국선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2쪽부터 4쪽까지 임종원 전 차장이 BH 마지막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서류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 기재한 이런 수많은 사건들의 사건 번호가 다 있잖아요. 이 사건 번호가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의 원고나 피고인으로 됐던 분들은 이제 권리구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죠. 대법원으로 판단이 된 사건들은 이 판결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지금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적 절차로는 모든 절차가 종식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인들을 유리하게 한 판결이면 저희가 100분의 1 이해는 하겠지만, 전부 다 재벌이든 그다음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어떤 불법 행위든 그다음에 그 당시 정권이든 모든 그쪽 손을 들은, 이른바 강자의 손을 듣는 판결들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건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쪽에 있는 것처럼 2018년 6월 5일에 한 17개 단체, 여기 뭐 참여하고 계시는 단체분들도 포함해서 17개 단체에서 같이 저희 민변 사법운동단 TF 중심으로 해서 공동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고발장을 접수했고, 나머지 개별적으로도 여러 사건들이 단체와 피해자분들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에 있는 것처럼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된 걸 잠깐 돌아보면, 사법농단원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게 2018년 5월 25일이었고, 저희 피해 단체분들이 공동고발장을 접수한 게 6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에서는 그 고소고발 사건들을 일반 형사부, 이른바 일반 형사부의 가장 말석 검사실이라고 하는 가장 막내 검사실이 다 배당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그런 검찰의 움직임을 보고, 검찰은 이 사법농단 의혹에 있어서 수사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높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판단했었는데, 이 법원행정처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시민사회가 그다음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론이 엄청나게 고양됐죠.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고양되니까 얼마 있던 후에 한 6월 중순경 지나서 서울중앙지검이 그 해당 사건을 다 특수일부로 배당을 다 재배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사법농단 수사를 조금씩 검찰이 시작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특수 2부, 특수 3부, 지금 특수 1, 2, 3부의 대부분의 검사 수사관들이 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결합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압수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에서도 지난주인가요? 임종원, 그 10월 27일이죠. 10월 말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오늘 아마 구속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차한상 전 대법관, 그러니까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주 11월 7일 날 비공개로 소환조사됐고, 다음 주에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들, 그러니까 차한성, 박병대 고용한 이 대법관들이 다 법원행정처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이렇게 양승태라는 어떤 정점을 향해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뭐 감춰놨거나 뭐 이런 알리지 않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또 추가로 나왔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징용 사건입니다. 이거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USB에서 나온 건데,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강제징용 사건 재판 지원하고 그걸 매개로 판사들의 해외 공간 파견 협조를 요청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9월에 작성된 걸로는 대일본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외교부 입장을,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입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방법을 노력하라고 됐고, 실제 2015년 1월에는 대법원 예규까지,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이런 사건, 주요한 사건에 관해서 의견을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개진할 수 있고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됐고, 실제로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게 또 새롭게 밝혀졌고, 두 번째가 정교조 법원해조 통보청 효력정지 사건인데요. 이것도 임종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문건이 발견됩니다. 이게 재항고 이유서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교조가, 그러니까 법의 노조다, 그러니까 적법한 노조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1심, 2심은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건데 그 재항고 이유서라는 건 원래는 고용노동부가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재항고 이유서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했던 재항고 이유서 동일한 게 임종원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자기도 대필해준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임종원 스스로도.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면서 청와대는 선발이 없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가 도와준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 간의 어떤 쟁송 과정에 있어서 제3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한쪽 편에 들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통상임금도 6페이지 보시면 공개별로 있었던 바로 전날 권순일 대법관, 지금 대법관도 있는 현직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변에서 밝힌 탄핵 대상 6명 현직 법관 중에 1호가 권순일 대법관인데요. 그 사람이 법원행정처 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법원행정처 차장이 1순위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다가 대법관으로 가고 그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됩니다. 보통. 그게 이제 임종원, 박병대, 고용한 그게 그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다가 대법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을 때 얼마나 대법원장의 심중을 헤아려서 알아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를 이 인사구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를 직접 갔다는 거예요. 갔고 그 다음날 통상임금 전화합체 판결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통상임금은 아주 정말 이상한 법리로 노동자들의 임금 채권의 권리를 행사를 막은 사건이고요. 네 번째가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입니다. 이 관련 문건들이 관해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나온 게 실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구체적 사건 재판에 개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이고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규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 재판부에 한테 의원직 유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 그러니까 원고들을 이기게 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얘기는 헌재의 권한이 아니고 대법원의 권한인 거를 판결문에 박아라. 그리고 기각해라. 이게 취지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 통해서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이게 언론에 나온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와 구체적인 재판부의 연결고리에 관한 진술 몇 개 안 되는 진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지법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의원이셨던 분들이 냈던 사건에 관해서 재판부에 각하 처분하지 말고 기각하라. 그러니까 각하 처분이라는 거는 헌재가 판단한 거에 따랐기 때문에 법원은 권한이 없어서 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하하지 말고 기각하라. 법원이 권한이 없다. 아니, 법원은 권한이 있는데 이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예 판결 주문 내용과 주문까지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당시 관주지법 판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고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됩니다. 연기가 돼서 재판부가 변경돼요. 재판 변경돼서 다시 새로운 재판부가 와서도 똑같이 기각하라는 취지로 전달했고 실제 이 사건 관련해 이렇게 진술과 어느 정도 문건이 나온 사건들은 그 해당 사건을 했던 담당 판사들 다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다 진술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건이고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도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 통합진보당 사건 전압회부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법률상 권한이 없거든요. 헌재가 그렇게 국회의원 지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거 헌재가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1심 행정법원에서는 각하, 2심에서는 기각,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전압 회부에 관한 의견까지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작성하고 그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건데 이걸 유해영 당시 수석재판연구관 최근에 뭐 2만 몇 건을 다 지웠다는 파기했다는 그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 유해영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법원행정처하고 해당 재판부, 그러니까 유해영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지위는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건을 총괄하는 재판연구관이거든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실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술들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법원행정처는 이런 문건들 나왔을 때, 맨 처음 나왔을 때 법원행정처는 원래 하는 일이 이거다. 그러니까 재판을 지원하고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내용을 보충하고 뭐 정책적 기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거지 이게 실제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과 기획 운영의 측면에서만 작용하지 구체적 사건에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건의 내용은 전혀 불법성이 없다. 이렇게 맨 처음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수사의 하나의 핵심이었는데 그런 게 나온 거죠. 문건을 들고 갔고 어떤 분들은 심의관 통해서 가져가서 뭐 연수원 동기건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쓰지 않았지만 그 전주에 계셨던 통합지부단 지방 비례위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애성 의원, 예. 혼자서 이제 제기를 하셔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등법원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였는데 거기 재판장이 지금 노정희 대법관이에요.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추천돼가지고 했던 분인데 그분 재판장이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취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그 재판장한테 전달할지 말지를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나온 거죠. 진술이. 그 논의에 참여한 어느 누군가가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거예요. 그런 논의를 그 회의자리에서 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그 함부로 하면 뭐 노정희 재판장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 거예요. 한 건데 결국은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총대를 이민걸 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실장이 맡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민걸 실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해서 했더니 그럼 의견은 주시라 한 거죠. 노정희 재판장.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한 문건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결론은 근데 문건과 반대로 나왔지만 다 인용을 하는 판결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처와 실제 구체적인 재판부 간의 이 어떠한 과정이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재판 개입 의혹도 추가로 확인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최민호 판사라는 분이 저희 사무실이 본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서 근데 수원지법에 그 당시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 뇌물 받아서 근데 갑자기 뉴스했던 게 새벽에 보통 판사들이 그렇게 가서 진술을 잘 하지도 않는데 가서 긴급 체포가 됐다는 속보가 뜨고 자백했다는 얘기가 떠요. 판사가 검사 앞에서 자기 수억 원 받았다고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바로 안에서 기사에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고. 근데 그게 문건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 이걸 덮기 위해서 가장 사회 여론의 파급력이 큰 내란음모 사건 선고기를 앞당기자 해서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나중에 사후 처리 평가에 대한
것도 문건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건에는 이번같이 성공적이었다. 이 재판사 사건을 덮기 위한 여론무마용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게 성공적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걸 적절히 참고해야 된다. 이번 사례를. 이런 문건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재판 청구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자체를 봉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법원행정처하고 양승태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까 저희 사법농단 판결 리스트에 보시는 것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나와 있는 건 재판장이 양승태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선고기일 지지정 권한도 법적으로는 양승태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례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에서 제기됐죠.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항상 모든 문제는 진상조절,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이 네 가지가 쭉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서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요게 이제 검찰 수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요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재발 방지는 지금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하는 그런 개혁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의구심이 들고요. 피해자 구제는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정 판결로 다 이 해당 사건의 원고분들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완리가 아주 제한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심을 완화된 재심 절차로 피해자를 구제를 할 수 있게 지금 특별법이 같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회에서 이런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의 특별법 통과를 하루빨리 의결해야 되는데, 아까 이종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전망이 밝지가 않아서 정말 갑갑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